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온라인 쇼핑 많이 한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는 그냥 뭐 주문해서 받는 거라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 밑에 단에서 그 물건이 우리 손으로 올 때까지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유통 애널리스트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출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로켓 배송 진짜 어디서 날아왔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이 물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손에 왔는가? 박종대 위원님에 대한 프로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하시고 2007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시작해서 2012년 하나금융투자 리서치로 옮겨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하고 계시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이직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계시는 거 보니까 베스트라서 대우가 좀 좋으신 것 같은데. 예,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 물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되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파편화돼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이거를 딱 그게 아우르는 진짜 변화가 뭔가 했을 때 책이 딱 나와줘서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온라인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쇼핑 쪽에서 온라인이라는 게 도대체 그냥 뭐 판매 채널 자체만 바뀐 건지 그 어떤 변화라고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제가 2010년 이후에 이제 컨슈머 시장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2010년이 가장 큰 변화의 핵심 팩터를 요소를 세 가지로 꼽아요. 첫 번째가 온라인이고 2013년 이후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모바일로 굉장히 확장이 됐죠. 온라인이 모바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PC 온라인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PC 보급률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광 케이블 깔리고 하게 되면서 온라인 유통이 많이 확대가 됐는데 PC 온라인 쇼핑은 좀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걸 좀 보고 싶었어요. PC나 모바일이나 어차피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이제 제약이 있었냐 하게 되면 일단 PC 온라인 회사에서는 못해요. 아, 눈치 보이죠? 회사에서 못해요. 저희 회사에서는 저만 가능해요. 저는 컨슈머 애널리스트라서 제가 쇼핑 같은 것도 다 이게 들어가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어요. 일반 백화점 쇼핑이나 뭐 대형마트 쇼핑하고 비교해 볼 때 약간 자유로워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로운 건 아닌 거죠. 근데 모바일 쇼핑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 뭐 24시간 할 수가 있죠. 아, 그죠.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주문하고. 뭐 그 재밌는 숫자가 뭐냐고 하게 되면 PC 온라인하고 이게 시간대별 매출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PC 온라인이 훨씬 초저녁이 많아요. 모바일은 저쪽 뒤쪽이 많아요. 11시, 12시 막 잠자기 직전에 막 이런 때 많이 있어요. 자기 전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 근데 이제 자유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이유를 뭐 경영학이든 뭐 정책학이든 다 꼽는 게 뭐냐면 시간과 이제 돈이라고 하죠. 그쵸. 시간과 돈. 그러니까는 시간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정보를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돈이 충분하다면 뭐 아무거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격 비교 같은 것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합리성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소비의 합리성이 높아졌다는 말은 좀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얘기네요.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자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브랜드 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는데 유통업체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거래가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치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업이나 산업을 보려면 결국 거기 있는 기업인들, 뭐 유통회사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서 우리 양판, 가전 양판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이마트. 하이마트죠. 제일 치명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전자제품은 사실 뭐 기종만 알면 뭐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전양판 쪽은 좀 온라인 침투가 어떤 영향을 좀 받았어요?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이 가전양판이 가장 먼저 온라인 채널에 침투를 받았죠. 이 침투의 카테고리별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가전 양판이 가장 크죠. 가장 먼저 발생을 했죠. 예. 그 기준은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가 잘 돼 있으면, 그러니까 상품을 고르는데 스펙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마존이 제일 표준화되어 있는 책이죠. 책부터 시작한 거죠. 책의 그래서. 표준화는 얼마나 좋은 책이냐. 예. 박종대 위원님 책은 예스24에서 사셔도 되고 교보문고에서 사셔도 됩니다. 예. 그냥 가격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차피 AS는 삼성이나 LG에서 사주는 거니까 예. 가격만 보는 거니까 어디서 사든지 간에,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침투를 받게 됐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바이나 하이마트나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방향은 지금 결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처음에 하이마트 되게 좋았는데 지금 역전됐어요. 베스트바이하고. 이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가전 양판 업체들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일단 온라인을 진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낸다?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다? 그러니까 한샘이 홈쇼핑에 판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내긴 내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가격을 너무 내려도 안 되고 비슷하게 내도 안 되죠. 비슷하게 내면 뭐 온라인 쇼핑에서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너무 내리게 되면 오프라인이 망가지게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절충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조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그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침투율이 50% 넘어갑니다. 이야. 가장 높은 게 카테고리가 가전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이 이제 15% 조금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온라인 채널의 침투율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죠. 그쵸. 그만큼 예. 오프라인 비중이 크다는 거고. 그러니까 온라인을 조금은 좀 소극적으로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최저가로 밀었어요. 그냥. 온라인을 오프라인 망가지는 걸 갖다가 감안을 하고서 최저가로 다 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고정비 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인건비도 내고. 네네네.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매장을 또 확 줄였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30%를 갖다가 다 줄여버렸습니다. 온라인 최저가로 밀고. 그냥 경쟁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졌죠. 그렇겠네요. 경쟁사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최저가로 밀면은 오프라인의 수익성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이제 1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1000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바잉 파워가 세지게 되죠. 그러면서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럼 그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건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비용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베스트바이는 그걸 이제 다 한 거죠. 그런데 하이마트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요? 두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LG하고 삼성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이마트가 가격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걸 갖다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제조업자 입장에서 굳이 그 싸게 파는 걸 좋아할 일은 없잖아요. 자칫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게 되고 다른 채널에 지금 뭐 하이마트만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성 LG는 자기네 채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판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LG하고 삼성에서는 그렇게 가격을 갖다 후려치는 걸 갖다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작아요. 10% 이내 막 이렇게 돼요. 한국은 삼성 LG 비중이 높잖아요. 60%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성 LG한테 이게 바잉 파워가 형성되기가 이게 묘한 긴장 관계예요. 삼성하고 LG하고 이 베스트바이는 오프라인 매장도 다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LG 베스트샵하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브랜드 업체는 기본적으로 너무 한 회사가 자기 물건을 많이 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채널을 다양화시키는 거를 갖다 원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거 너무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아니고 그럼 우리 물건 못 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LG하고 삼성 거 물건 안 팔면 소비자들이 60%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안 와요. 그렇겠네요.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가격을 그렇게 마음 놓고 정책을 할 수가 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롯데마트에 입점해 돼 있는 하이마트가 100개예요. 집주인이 아버지네. 그렇죠. 이거를 스크랩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아버지 저 임대료 부담스러워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롯데마트가 이제 뭐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아들아 나도 힘들다.
롯데마트가 2018년인가 400억 손실을 냈어요. 영업 손실을. 지금 마트가 되게 힘들잖아요. 거기도 온라인화 때문에. 전체 마트의 50% 공간이 식품이고 50% 공간이 공산품이거든요. 식품은 괜찮아요. 식품은 괜찮은데 이 50%의 이 공산품들이 다 온라인으로 빠져나간 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카트 끌고서는 이제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장을 보는데 뭐 배, 뭐 상추, 무 같은 것도 샀지만 간 김에 이제 아주대미 티셔츠도 좀 하나 사고 화장품도 좀 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소비가 싹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 고정비 부담. 고정비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리 아프고 막 그 손실 나고 구조조정하고 난리인데 그나마 하이마트가 임대료를 쏠쏠하게 내줘가지고서는 그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나가겠다고 하게 되면 그걸 허락을 하겠어요? 안 하죠? 또 임대료도 비싸요. 싸지 않아요. 심지어.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지고서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비싸도 안 되고 싸도 안 돼요. 부의전 그쵸. 너무 싸게 들어오면.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는 그 상권이 어떻게 했어요? 다운타운이죠. 그렇죠. 그 입지가 좋은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싸게 또 받아야 돼요.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롯데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 큰 거죠. 롯데마트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그 트래픽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 점포들이 제일 실적이 안 좋았어요. 아니 아버지가 장사도 못 하시면서 임대료까지 그렇게 많이 받으시면 그렇다고 나가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베스트바이는 지난 한 10년 동안 30% 매장을 줄이면서 효율화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온라인 침투가 양판점에 줬던 어떤 과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우리 롯데 하이마트를 힘들게 했던 대형마트들도 만만치 않은 온라인 침투의 위협을 느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대형마트에 심각했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사실은 가장 나중에 침투를 받았습니다. 대형마트의 메인은 그래도 식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표준화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게 가전이고 가전 PC 가전이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 약간 뭐 입어보고 발라봐야지 살 수 있는 거지만 요즘 온라인은 다 반품이 돼요. 그렇죠. 옷 같은 경우 30%가 반품입니다. 와, 진짜 반품. 그 정도면 나도 받은 다음에 미안해할 필요가 별로 없겠다. 그거 반품하기 미안해서 그냥 입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분들은요, 그 반품하는 재미로 또 입는 분들이 계세요. 그 무슨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까만 컨슈머. 근데 아무튼간에 그게 옷은 그 반품 같은 것들이 또 우리나라 거의 다 일반화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많이 침투를 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또 많이 그 구매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백화점이 힘들었죠. 그래서 가전 양판 다음에 백화점이 2015년, 16년도 이제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도 식품은 마지막 오프라인의 보루였어요. 마지막 오프라인의 보루. 그러니까는 가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에 있는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TV가 그대로 와야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오면 반품이죠. 그렇죠. 근데 무나 배추는 그 싱싱한 게 그대로 오면 서프라이즈죠. 그럴 리가 있나요? 안 오죠. 올 리가 없죠. 계란이나 안 깨서 오면 다행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소비자들도 웬만하면 온라인에서 구매 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8년도 이후에 그 마지막 보루까지 온라인에 의해서 이제 깨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술도 좋아졌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동안 신선도를 똑같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CA 저장고 같은 것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설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택배가 또 물류 우리나라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졌죠. 심지어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지금 현재의 체증 상황을 알려줬는데 이제 T맵인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도 빅데이터들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지금 시간에 가게 되면 정말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 7시에 가면은 몇 분 걸린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이게 훨씬 더 이 택배가 효율적으로 그래서 5배송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택배 아저씨들의 그런 지입차들이잖아요. 다 자기 사업자들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가격도 배송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장 탑차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쿠팡이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식품 카테고리를 마케팅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남은 오프라인의 보루니까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상승시키고 소비자들께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카테고리였던 거거든요. 참 쿠팡도 염치도 없어요. 그것까지 먹겠다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그건 맞아도 그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왜 처음에 이거 일단 가격도 되게 싸고 그다음에 막상 받아보니까 제품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커지기 시작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구 구조적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고 하게 되면 인구 구조가 아니고 이제 사회 구조인데 예. 우리나라의 전업주부의 수가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대형마트 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좀 위축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주말에 또 문을 닫았잖아요. 이틀 그렇죠. 동안 한 달에 두 번.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됐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게 되면서 식품 온라인 시장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장 고성장하게 됐어요. 가전은 이제 웬만큼 다 침투를 했고. 말씀하니까 이게 전업주부가 좀 줄어들게 되면서 마켓컬리가 그걸 컨셉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자기가 뭐 일하면서 장을 볼라 그러는데 저기가 있는데 이거를 왜 온라인에서 먹을 수 없냐 싶어서 내가 만들었다.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핫했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네. 그러면 마트 입장에서는 뭐 가전은 가전대로 뺏겼고 그 쇼핑은 그러니까 식재료 같은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침투를 당했고 그럼 대형마트들도 거의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 변화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마다 약간이 아니고 상당한 온도차가 있죠. 그러니까는 공간이 비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공산품 공간이. 그래서 오프라인 그 대형마트들이 상당히 구조 조정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인원도 더 이상 추가 그 증원이 없었어요. 이게 많이 구조 조정을 했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를 그래서 실제로 많이 줄였습니다. 맞아요. 좀 많이 뭐 폐점하는 것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2019년에 뭐 롯데마트 16개나 폐점을 했고 막 이렇게 이제 폐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신규 점포를 막 내기도 했어요. 신촌점에 막 대형마트 이마트 내고 그러니까 조그만 이제 슈퍼마켓 SSM이 아니라 진짜 큰 할인점 대형 점포를 갖다 내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의 패권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가는 업체는 오프라인도 강해지는 거예요. 식품 온라인에서 패권을 잡은 사람이 오프라인도 강하다. 이게 왜 그러죠? 그러니까 식품 온라인 쪽은 오프라인을 이렇게 잡아먹는 구조였는데 이쪽에 잘 됐다는 얘기는 여기를 더 많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식품은 이제 공산품 카테고리하고 다르게 생각보다 진입 점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시장의 특징이란 게 뭐냐게 되면 진입 점백이 상당히 낮다. 그러니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건물을 지어서 들어와야 됐고 그래서 캐펙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야 됐고 그래서 일정한 마진을 내지 못하면 투자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는 진입 점백이 되게 높다. 이게 이제 온라인화 전의 히스토리였고 그 후에는 그런데 온라인은 캐펙스를 투자할 게 없다. 그다음에 고정비도 들지 않는다. 백화점 하나 운영하는데 700명이 들어간데 온라인은 뭐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사장님 혼자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자기가 배송도 하고 패키징도 하고 종합몰 같은데 그러니까 CJ나 뭐 현대나 GS 샵 같은 데든 종합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콜센터라도 있지만 11번가 G마켓은 콜센터도 없어요. 여기 오픈마켓이라서 그냥 판매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 되고 그거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마켓이 시장점이 떨어지는 거죠. 점점 더 쿠팡이나 이런 데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런 데들은 콜센터도 없으니 고정비 진짜 없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마진이 나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로 마진으로 가게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온라인 유통 시장이 이제 유통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데 식품은 달라요. 식품은 왜 다르냐고 해야 되면 식품은 일단 재고 소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돼요. 신선도를 또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재고를 소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재고 소진을 갖다가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온라인으로는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싸게 팔아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안 좋은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시들었는데 반품도 못 할 거고. 그러네. 온라인으로는 신선한 거 아니면 못 팔아요 그냥. 그러니까 마켓컬리라든지 쿠팡 같은 업체들이 상품 수량 자체가 카테고리 자체가 상당히 한정돼 있어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팔릴 것들만 팔아야 돼요. 이제 여름에 잘 팔리는 품목들, 가을에 잘 팔리는 품목들 이렇게 정교분포를 그려본 다음에 여기만 딱 잘라서 판매를 하죠. 그것도 항상 다 솔드아웃 되게 해놓죠. 그래서 그렇게 매진이 많은 거예요. 매진이 많죠.
일반적으로 대형마트가 폐기율이 한 2에서 3% 되거든요. 근데 마켓컬리는 그 폐기율을 갖다가 줄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고정비 부담을 덜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폐기율 1% 이하라고 하잖아요. 마켓컬리는. 와, 그럼 진짜 잘 맞췄네.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뭐냐고 하게 되면 폐기율이잖아요. 예. 매출 대비해서 퍼센테이지잖아요. 예. 매출이 작죠. 매출을 크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 매출을 희생해야 되는. 그렇죠. 재고 소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지 않으면 매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매출 규모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마진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오아시스는 어떤 식으로 그 재고를 소진하죠? 거기는 오프라인 매장이 한 30여 개 있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생활협동조합에서 시작한 회사란 말이죠. 마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온라인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신선식품 온라인을 갖다가.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있으면 재고 소진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시들었다. 한 30% 할인해서 팔겠다. 그러면 이제 주부님들이 오셔가지고서 이게 대충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정도 오케이 내가 사가겠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트 문 닫을 때. 그렇죠. 뭐 지금 타임 세일합니다. 그러면서 쫙 부르면은 가서 사는 것처럼. 예,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맨날 9시에 에브리데이 가요. 근데 그 온라인에서 판매되던 그런 그 창고에 있는 물건하고 이게 오프라인에 있는 거하고 이게 같은 물건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르죠. 그거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에서 가는 물량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 마트에서 이제 가는 물량들이 있고 그 물량들의 신선식품들은 다 따로 별도 물류센터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근데 요 네오센터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슈퍼마켓에서 다 재고 소진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곳에서 발송하는 거니까. 물류센터가 있는데 뭐 여기서 안 팔리고 한 것들은 바로 이동해서 뭐 다 서울 안에 있는 거니까요. 바로 이동해서 다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고 하게 되면 대형마트가 있게 되면 이게 재고 소진의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배송 기지가 돼요. 배송 기지. 이게 이제 아마존이 월마트한테 진 이유인데 아마존이 2018년도에 그 홀푸드 마켓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식품 온라인 시장 굉장히 세게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글로벌 모든 리서치 기관에서 향후 온라인은 식품이다. 식품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 전 세계 식품 침투율이 10%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마존이 이제 마지막 나온 불모지를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들어갔죠. 그래서 월마트가 식품에서 깨졌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2019년에 다시 엎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아마존이 이게 식품을 배송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류 기지가 배송 기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송 기지에 추가적인 캐펙스가 많이 필요하다 해서 뭐 신규 투자 2조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EPS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주가 막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그 다음 한 20일 정도 후에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월마트한테 가서 아마존이 저렇게 지금 신규 투자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느냐 경쟁하려면 필요한 거 아니냐 했더니만은 있잖아요. 월마트는 아니 우리는 전국에 3,400개 매장 있는데요? 거기서 그냥 배송할 건데요? 신기하네요. 이게 사실 그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라는 게 고정비 부담 때문에 약점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일종의 물류 기능까지 포괄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점포 하나하나가 다 물류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 온라인은 고정비가 안 든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물류를 하려 보니까 거점을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묘하게 순환이 되네요. 그게 식품 카테고리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의 재고를 가지고서 그 물류 배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이제 상당히 큰 거죠. 일반 공산품은 뭐 한 1년 지나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산품과 식품은 상당히 핸들링 하는데 많이 다르게 되죠. 그리고 이마트 네오센터나 롯데도 김포 물류기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가보게 되면은 상당히 달라요. 예전에 이제 부천 뭐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 많이 나와가지고 막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1,600명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요. 왜냐하게 되면 이건 자동화가 힘들어요. 맞아요. 워낙 크기하고 모양이 다양하고 가지수가 600만 개, 뭐 500만 개 막 이렇잖아요. SKU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마트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 글라서리 온라인이란 말이죠. 장바구니 쇼핑이란 말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카트 안에 다 들어가야죠. 가지수가 2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모양도 일정하고 대체로 뭐 라면 봉지 뭐 요 사이즈에 웬만한 것들이 다 그 사이즈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요만한 거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DPS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 가능해요. 자동화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물류센터에서 구조가
처음에 이제 그 물건이 들어와서 이걸 언패킹 해가지고서 이제 보관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피킹해가지고서 패키징 해가지고서 나가는 그 순서가 있는데 처음과 끝은 어차피 사람이 좀 필요하지만 이 중간 단계 분류하고 재분류하고 다시 피킹해서 가져오는 이 단계가 이마트는 완전 자동화예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푸팡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랜덤 스토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동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잡을까 이 문제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카테고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또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마켓컬리죠. 마켓컬리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쵸. 이마트와 같이. 근데 여기도 다 사람이에요. 거기는 왜 그렇죠? 이 회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벤처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작게 시작했죠. 네, 그래서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하려면은 비싼데. 예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자동화가 잘 돼 있는 게 이 오카도거든요. 오카도의 시스템이 오카도는 회사 이름인가요? 기계 이름인가요? 오카도 회사 이름이에요. 영국의 식품 온라인 회사예요. 뭐 PER이 막 300배, 500배 막 이렇게 되는 회사예요. 거기에 이제 그리드 시스템, 로봇 그리드 시스템이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화된 그런 이제 피킹 시스템이거든요. 이 동영상도 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문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마켓컬리가 얼마예요? 창업할게 얼마예요? 했더니만 너무 비싼 거예요. 차라리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물류센터 하나인데 2,000억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네오 김포센터나 롯데나 근데 뭐 벤처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고 하게 되면 여기 새벽 배송이잖아요. 새벽 배송이니까 이 아침 7시 전에 도달해야 될 물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1시가 피크 타임이에요. 그전에는 또 한가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는 이때만 집중적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로봇을 파트타임 잡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때는 사람 손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은 파트타임 잡으로 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새로 이제 물류센터 자동화를 했는데 컨베이어 벨트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새 회사가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침투에서 살아남았던 어떤 그런 전략들을 보니까 기존에는 뭐 이런 채널 판매 채널로서의 효과 속에서 잡아먹혔다 그러면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떤 물류센터로서, 그러니까 물류망으로서 살아남은 게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모바일이 그냥 하나 새로운 채널로 등장했을 뿐인데 나머지 채널들의 성격도 좀 이렇게 달라졌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남은 이제 커머스로 넘어갈 건데